그러니까 그 IPO로 모은 그 귀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좋은 게임 만들려고 뭐 우리가 돈 떼줬더니 이거 지금 장은 전형적으로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 이제 부자 될래 이제 놀래 하고 파는 장이거든요. 되게 퀄리티가 안 좋은 장이잖아요. 저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게 프리즘 투자 자문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스타트업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회사에서도 재직해 보시고 오랫동안 국민연금공단이랑 국민은행이랑 키움증권이랑 기타 등등 프리랜서로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와서 작가와 강사로서 삶도 사시다가 이제 스타트업 해보시니까 좀 이 직장 생활과 프리랜서와 스타트업 대표 다 좀 뭔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직장 생활하면 제일 문제는 자기 통제권. 그게 좀 없지. 네. 아무리 잘해도. 누가 부르면 일단 가야 되잖아요. 가야지. 예, 그걸 게을리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에 누가 부르는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걸 좀 잘 못했고 또 골프도 잘 못 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좀 그런 게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 프리랜서는 되게 그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좋은데 이게 강박이 좀 생기죠. 안정적이지 않은 이 거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맞아. 뭔가 거절하기가 어렵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 압박감 맞아. 그런 게 있고 스타트업은 뭐 그 두 사이에 약간의 이제 걸쳐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제가 안 뛰면 안 되니까 강박도 있고 또 고객이 찾으면 이게 퇴근 시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역시 사업은 여러분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직장 생활 하실 때는 퇴근 이후에 누가 부르면 다 싫고 뭐 하셨는데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하실 때는 누가 부르면 가야지. 그럼요. 이게 고맙죠. 약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제 거니까. 찾아주면. 네네,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종 저한테 댓글을 그렇게 다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박사님 뭐 파이어 했다가 다시 사업하시나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바쁘신 것 같다. 맞다. 마음은 이전보다 확실히 편한 건 사실이지만 몸은 더 바쁜 것 같다. 이게 회사 생활하고 월급쟁이 생활할 때 비해서 진짜 회사 생활할 때는 내가 월급만큼 일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뭐 그 이상 너무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도 살짝 또 들고. 뭐 보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하는 것 따라 매출이 빡빡 나오니까 또 이걸로 직원들한테 좀 보상도 주면 또 이직도 덜 하고 그러면 저도 좋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생각의 구조가 달라졌는데 이제 대신 더 바쁜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다 어떻게 보면 박사님 똑같은 사람인데 이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 자체가 좀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 성장에 대한 그게 있으면 약간 직장 생활을 떠나는 것도 약간 방법이겠네요. 예, 근데 일단 스타트업 생활해보고 하시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오면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바쁜 건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 더 바쁜 건 인정해야 된다. 일과 삶의 경계가 없죠. 예, 없죠. 이제 대신 이제 성취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밸런스를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 같은 스타트업 오셔서 스타트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창업하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용 공고 진행 중인가요? 예, 언제든지 열려 채용 있습니다. 공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간 가는 게 저도 주말에도 뭐 이제 일을 하거나 영상 올리거나 촬영할 때 있는데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주말에도 촬영하냐라고 물을 때 있거든요. 전 그 질문이 되게 의아해요. 주말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바깥에 나오면 당연해지는 거죠. 자, 주시장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5월 중순이죠. 박사님께서 보시는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요. 버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버블로 들어간다. 어떤 의미죠? 예, 뭐 실적이나 뭐 경기 모멘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 레벨로다. 두 나라 모두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꼭 지금 당장 무너진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이렇게 버블에 세 가지 징후가 세상엔 좀 있는데 세 가지 징후. 네 가지도 되고 다섯 가지 징후도 있죠. 근데 제가 중시하는 세 가지. 세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PER이 10배 넘고 11배 넘고 PBR도 지금 보니까 1배 넘어서 1.1배로 가고 있고 아무튼 뭐 싸진 않아요 우리 그죠? 근데 미국은 역사적인 평균 PBR이 아마 3.5배인가 뭐 3배 아무튼 전후인데 지금 5배 넘었죠.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스피가 2,740, 코스닥이 860이래요. 예, 뭐 코스닥은 제가 이제 모르니까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 알지만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뷰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회사 구성들이 늘 바뀌어요. 조금만 커지면 거래소 가잖아. 유가증권 시장 가니까 이 뭐 갑자기 뭐 맨날 있던 기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덱스로서 하기 어려우면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따지면 쉽지 않죠. 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데이터 한번 열어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PR 평균 이런 거 뒤져보다가 보면 뭐 어떤 해는 100배도 본 적 있고 뭐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2차 전지 충분히 그랬지 않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만 보는데 거래소도 PR이나 PBR 모두 평균을 넘어섰고 특히 미국은 역사상 최고 PBR, PER까지 온 것 같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어려운 레벨에 도달을 했고 이제 첫 번째 밸류에이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상한 회사들이 IPO 되고 시장에서 밈처럼 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거의 끝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레딧이나 그리고 트럼프의 SNS, 뭐 트루스 SNS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좋은 회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뚜렷한 사업 모델이 있는 그리고 매출 성장이 뭐 가파르게 뭔가를 보여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닌 지금 당장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X만 해도 얼마나 실적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들이 죄송합니다만 뭐 인스타나 틱톡 빼고는 다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SNS가 뭐 들어와서 이익을 낸다. 또 들어오자마자 뭐 엄청나게 주가 오르고 얼마 전에는 게임스톱까지 오르고 전형적인 이게 버블 신호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별의별 회사가 다 들어온다. 우리도 그렇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름도 되게 긴데 저 HD 그룹 좋아해요. 특히 현중은 오랜 주주였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쪼개서 계속 상장시키게 되면 그 모회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그날 따삭 났잖아요. 그때 PER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배, 70배는 넘고 80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그 뒤에 이제 주가는 안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시장 밸류에이션 PER 10배인데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70배를 그날 하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맘때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때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제가 김 작가 TV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PBR 몇 배인지 아시냐고 내가 그때 물었죠. 그래서 PBR이 몇 배인지 10배 넘는다고. 한국 PBR이 1배인데 에너지 솔루션이 10배 넘게 들어왔다 그때.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와서 시가총액 이익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그 말씀 드렸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지금 벌써 안 좋은 징후가 미국 우리 다 나왔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후만 나오면 이제 단연할 수 있죠. 버블이다. 뭐냐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한국 지표를 봐서는 소용없고요. 미국의 지표 중에서 마진 뎁이라고 있습니다. MARGIN, 마진, 그리고 뎁, DBT. 말 그대로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하는 거래 규모. 이게 아직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마저 역사상 최고치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오다가 꺾이는 날이 오면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지금 보면 뭐 밸류에이션, 거기다 IPO, 레버리지 거래의 징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질이 되게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았던 장이 작년인 거고 작년 같은 해는 올해 더 좋아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올해 지금 뭐 수출도 좋아지고 각종 징후들은 좋은데 주식시장은 또 너무 빨리 달리니까 미연준이 과연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인가. 제가 연준 멤버라면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올해 안 한다고요? 예. 아니 인상도 해야죠. 진짜로? 왜냐하면 버블이 생겨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 대 줘 패는 게 내년장을 위해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나온 미국 소비자 물가 내용 구성 보시면 알면 그렇게 이번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내용이 엄청 엉망이거든요. 무슨 얘기죠? 예, 임대료 관련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보험료부터 뭐 이런 것들 급등하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왜 이렇게 스티키하냐면 작년에 불황이 왔으면 아마 지금 물가 2%일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해서 연착륙을 해버리고 나니까 또는 노랜딩으로 왔잖아요. 지금 노랜딩하고 경기는 좋아지고 주식시장 좋다. 제가 계속 이 가격에도 주식 안 살 거면 하지 마라. 맞아. 박사님이 늘 사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사라고 했습니다. 2200, 2100 뭐 그 가격에 안 살 거면 하지 마라. 당장 올 봄에도 뭐 2400 가고 그럴 때 사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사라고 했죠. 그때는. 네, 그리고 뭐 사야 되냐 그럴 땐 대의명분은 반도체에 있다라고 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조선 사라. 그리고 하나 화장품, 스마트폰 이렇게 4개 산업만 이야기했잖아요. 그 4개 다 어떻게 됐죠? 뭐 지금 화장품 주식들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만 안 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이 있더라도 한두 종목만 사면 안 된다는 거고 꾸준히 분산 투자해라. 그 산업에 그 4개 산업에 좀 분산해서 투자했다면 뭐 작년 이맘때나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수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저희들은 이제 강세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설명할 수 없는 레벨로 가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시장이 오는 거죠. 저는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 주식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는 쌀 때 좋아하는 사람이지 한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비쌀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주식을 혐오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실망하고 있는 아직 혐오까지는 안 갔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거 3가지 징후들이 여기서 좀 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장이 얼마 전 뭐 어제였죠. 신고가 내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냐?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 정말 내용을 알아나 보고 이렇게 오르나. 임대료라든가 뭐 각종 서비스 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근원 인플레 떨어지는 게 굉장히 느린데도 금리 인하 외치면서 달리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작년 2차 전지 갈 때랑 뭐 솔직히 말해서 야 금리 인하 한다 가자.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어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 회사 지금 밸류에이션이 몇 배인데 이거 되게 매력 있어 라는 이야기보다 가즈하잖아요. 이런 장이 출현하면 뭐 또 저는 2020년 연말 정도 분위기가 좀 떠오르는 거죠. 2020년 연말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SKINT, SK바이오팜, 빅히트 등등등등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은 수많은 IPO 속에 시장이 그 뒤에 그냥 꼬르륵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회사가 이제 들어오느냐 줄을 서 있냐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일단 IPO가 스탑 좀 됐으면 좋겠고 엄격하게 심사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거래가 급격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두둑해 맞고 좀 여름엔 쉬었으면 좋겠는데 세리메이 같은 이야기네 하고 그냥 달리는 중이잖아요. 시장이 차라리 저는 세리메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징크스에 불과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름장 좀 쉬면 더 내년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해 충분히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꼭 그렇게 막 불을 붙여야 되나 연준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이제 좀 약간 다시 싫어지네. 이제 주식이 매력이 없네. 주식이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스트롱 바이는 아니네. 이런 레벨이다. 근데 지금 CPI 말씀하셔서 금리 얘기를 주셔서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올해 금리나 뭐 7월 빠르면 7월 얘기하시면 됐지만 요즘 그래도 9월 얘기하시거나 하반기 뭐 4분기라도 한 번에 얘기하시는 분인데 올해 아예 안 하거나 인상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대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다우가 4만 넘어 5만을 간다. 제가 연준 이사라면 저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너네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제가 외칠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자리에서. 바이든이 지금 재선 다시 성공하고 하려면 금리 인상하고 하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공격하겠죠. 너는 정치가냐 여기서 연준 이사냐. 넌 이코노미스트냐 아니면 정치 몰입이냐 제가 그렇게 외치겠죠.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지 않겠어요? 연준 멤버들 중에 분명히 몰입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폴리티션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뭐 동의합니다. 뭐 주식 매매 해먹은 놈도 있고 뭐 별별 놈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임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준 이사 멤버들이 뭐 전부 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라는 그런 꿈 같은 환상은 안 가져요. 다만 그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70년대 닉슨 때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은 뭐 두고두고 거의 볼트모트 취급 당하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는 존경받는 이코노미스트였지만 인플레 못 잡으면서 결국은 볼트모트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연준 의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파월 입장에서 내후년인가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1년 뒤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니까 아마 이제 2025년, 26년에 끝나니까 25년까지 1년 남았는데 이 사람이 바이든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준다? 머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바보는 아니다. 그 사람 강단 있고 기계가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 인하하라 그런데도 2018년 금리 인상한 것처럼 저는 그 사람을 뭐 믿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금리 인플레에 대한 완화가 안 보이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의 버블 징후가 깊어지는데도 금리를 인하한다. 이제 저부터도 책을 쓰겠죠.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나는 이 인간이 이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일장일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1000명은 나올 텐데 돈도 많이 벌고 연준 의장까지 하고 연임까지 한 사람이 그런 불명예를 뒤집었을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좀 뭔가 꺾인다 보시겠네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희망이죠. 이게 전망이 되나요? 펀더멘털만 보면 당연히 오르지. 경기 지표들 너무 좋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 수출도 끝내주기 잘 나왔고요. 일본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인플레 좀 꺾이고 고용지표 꺾이는 징후 나오니까 골디락스다. 시장 괜찮다. 이런 가장 분위기죠. 좋은 골디락스. 안정 성장 속의 저물가.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만 오버 안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시장은 좋은 시장이죠. 근데 작년 연말 그렇게 장이 좋고 작년 연말 대부분의 월가 예측가들이 올해 얼마 갈 거야 라고 했던 걸 지금 다 넘었는데 여기서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더 간다. 좋죠. 기분 좋은데 그게 뭔가 불신 없는가 했을 때 세 가지 불씨가 있다. IPO, 레딧, 트루스 SNS,
PER, PBR로 뭐 도저히 설명 안 되고 여기다 레버리지 거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에 아직 역사상 최고치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세계에 다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올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긴데 나 이번만 하고 그냥 시장을 떠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블은 원래 부자가 되는 좋은 기회니까 뭐 그 시장에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좋은 멘트네요. 버블은 부자가 되기 좋은 그렇죠. 기회다. 좋은 기회죠. 버블 때 부자가 되잖아요. 코인 버블 때 2차 전지 버블 때 그러게. 분명히 부자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요. 네. 저기 갭 투자 버블 때 부동산도 그렇고 다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죄악시하자는 게 아니라 기피하고 버블 때 파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제가 2차 전지 막 난리 날 때 와가지고 아니 수익이 그렇게 나와서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그렇게 커지면 좀 팔라고 작년 여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게 저거든요.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즈아를 외치는 건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가즈아를 외치는 사람이지 저는 지금처럼 장이 좋고 걱정이 없을 때는 아유 이제 슬슬 강세장은 끝났고요. 이제 버블장인데 원래 버블장은 고점이 언제냐라는 건 운에 달렸고요. 운에 맡기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편하다. 옥석 구분 없이 가는 장이 오는 거 아닌가. 벌써 요새 그런 징후가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못 올랐다는 이유로 오르는 이유가 되는가. 그는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게임스탑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오르고 있는 거 보면서 물론 뭐 어젠 빠졌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시장이 또 이런 죄송합니다. 스토리텔러들이 먼저 다 사놓고 떠들어대는 그런 미국식 리딩방 점주들이 또 저러는구나. 그거에 또 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니 이번 장에 못 올라탄 사람들이 애가 타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자 이제 우리 이거 하면 되니까 다 부자 되자.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리딩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 뭐 그런 게 이제 여름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만약에 여름에 그런 장이 오면 저는 이제 기분 좋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들을 좀 줄이고 다른 데로 가겠죠. 다 판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버블이라는 멘트 주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이 4개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국, 중국, 일본 증시 전체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도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당연히 버블이라고 보시겠네요. 아니 얘들은 버블이 아니죠. 아 얘들은 버블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약간 그 대화에 핀트가 이제 서로 어긋났는데 제가 많이 오르는 게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매년 이익 성장률이 100% 나오는 회사가 PER 50배를 받는다. 싸죠. 왜냐면 그 다음에 25배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평균이 25배인데 지금 50배짜리 PER 50배짜리 회사가 이익 성장률 100% 나오는 회사가 왜 그걸 팔아야 돼요? 버블은 뭐냐 하면요. 이런 빅테크에 이익 잘 나오는 기업들이 착착 가고 애플이 벌써 여기서 나고하는 분위기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니 뭐 아마존에 하는데 애플은 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장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장? 이게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의 특성은 주도주가 말이 되는 가격일 때가 주도주가 말이 돼. 여러분 우리가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이익 나오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OP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들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이런 거 보면 엔비디아가 60% 나와요. 그러니까 100억을 매출을 하면 60억이 이익이에요. 이 정도로 돈 버는 기계들은 PR 100배도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되게 싸다고요. 아니면 적정가 레벨이라고요. 근데 애플은 중국에서 요새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에서 저가 판매한다고 벌써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바로 애플 주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랬고. 이거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장이다. 근데 게임스톱이 오른다. GMC가 오른다. 뭐예요 이건? 그 회사가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살아났어요? 이익이 좋아졌다는 징후 들으신 적 있어요? 주가가 그때 올라갔던 주가에 비해서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심지어 파산한 민주식도 몇 개 있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주식을 올려붙인다. 버블이지. 말이 되는 기업이 좀 비싸진다. 이건 논쟁이 있고, 난 이거보단 이게 나아. 이런 매매가 가능하면 좋은 거죠. 이익이 날 가능성도 없고, 매출도 뭐 성장도 없고, 마진 뭐 희박하고. 근데 누가 야 가자 그런다고 오른다? 이거 전형적인 버블이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그 버블 국면과 강세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강세 국면이 뭐냐? 말이 되는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야, 이 기업이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시장이 그때 약세장이어서 못 가다가 이제 오르는구나. 좋은 거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리고 그 종목을 고르는 능력자들이 실력자들인 거고 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스마트 머니라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니 뭐 마가니 뭐 마음에 안 드는 이름들을 붙이지만 얘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에이 이거 사자 하고 하면
이제 모멘텀 투자 자리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이제 기관 자금이라고 부르는 ETF에 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이 간다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중 자금 퍼블릭 머니가 들어오는데 이 퍼블릭 머니들을 끌어들이는 그 피리를 부는 사나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꼴고 지옥으로 가죠. 예, 그게 벌써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첫 번째로 끝나고 응징을 당하고 시장에서 그 짓을 하던 인간들이 사기꾼 또 왔네 이러고 탁 걷어채이면 너무 좋겠는데 뭐 며칠이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보이죠. 빨리 부자 돼서 내가 파이어 해야지. 내가 저기 이 좋은 장을 누구 때문에 못 먹었어. 이러면서 불길이 올라오는 거죠.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저게 운 좋게 저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나한테 자랑질을 한다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면 이제 레버리지를 돈을 빌리러 금융기관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보이죠 벌써. 그러니까 시작됐구나. 근데 언제가 막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라고 돌아선 게 2020년 말에 돌아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한 500포인트 오르더라고요. 저 한 2,700, 800에 다 팔았는데 다는 아닙니다. 거의 다 팔았는데 그리고 3,300 갔잖아요. 괴롭죠. 그런 걸 보면서 느낀다니까 저도. 나는 우리나라 시장을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겸손하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는 특히 그때 SK바이오팜이랑 INT랑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리고 업이 이게 어디가 차인지도 잘 모르는데 막 따사항 노리고 시중 자금이 몇십조 막 그러고 들어가고 크래프톤이 또 들어오자마자 빌딩 사는 거 보고 이마트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IPO로 모은 그 귀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보면서 그럼 부동산 꼭지 그때 그걸 사는 걸 보고서 도대체 좋은 게임 만들려고 뭐 우리가 돈 대줬더니 뭐 부동산 임대해서 개발하면 뭐 게임이 잘 개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거 지금 장은 전형적으로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 이제 부자 될래 이제 놀래 하고 파는 장이거든요. 되게 퀄리티가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오면 큰일 나는데 벌써 좀 왔죠. 우리는 벌써 왔죠. 솔직히 저는 작년에 두산 로봇 정도야 그래도 말이 된다고 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HD 마린 솔루션은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사모펀드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들었다고? 밸류에이션 레벨을 봐도 그렇고 슬프죠. 작년 이맘때나 재작년 이맘때 우리가 제가 김 작가 와가지고 이 가격에도 주식 안 살 거면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발 좀 이럴 때 좀 폭락할 때 좀 사라고 그렇게 외치던 제가 그땐 제가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장이 오니까 왜 우리는 장타가 없나? 왜 우리는 뭐 밸류업이나 뭐 추세적인 뭐 어떻고 저떻고 또는 대세 상승 같은 이야기를 하면 강세장의 종말을 나타내는 신호에 불과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버블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AI 랠리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너지면 끝인데 네. 원래 여러분 장 끝나는 거 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장이 어떨 때 끝나냐면요 2가지 징후가 보면 끝나요. 진짜 끝난 건지 또 쉬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끝나는 징후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비슷하다고 오르는 거. 진짜예요.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AI만 들어가면 오른다. 지금처럼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2차 전지 사업 하시는 회사가 아닌데 2차 전지 뭐 고민하고 있다. 그럼 지금 추진한다 하면 막 주가들이 그때 바로 고점 잡는 신호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금감원이 자료가 냈잖아요. 사업 보고서 뭐 정정해서 맞아. 이 산업 진출한다 검토한다고 하면 그럼 매도 신호다라고 금감원이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 게 나오면 일단 골치 아픈데 지금은 아직은 뭐 이번에 특히 뭐 양적 컴퓨터가 어떠니 슈퍼컴퓨터가 어떠니 하는 회사들 어때요? 주가 뭐 다 박살나잖아요. 이거는 옥석 구분이 가려지는 장은 이거 굉장히 괜찮은 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2번째가 이제 좀 정말 무섭고도 이제 고통스럽고 하는데 비관적이고 잘 밸런스를 갖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새로운 시대가 왔다 막 그러고 돌아서는 때들이 있죠. 뭐 레이 달리오가 그랬잖아요. 그 휴먼 인디케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의 예측 한번 보세요. 그렇게 존경받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일군 그분이 한 몇 년 전부터 시장을 완전히 거꾸로 타기 시작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조차도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강세장이면 강세장, 약세장이면 약세장으로 아주 명성을 얻었던 분이 갑자기 의견을 꺾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 뒤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인포맥스를 기사를 잘 보는데 강세론자였던 누가 이번 장에 제가 잘못 봤다고 시인하며 약세론자로 전환.
반대로 또 약세론자였던 누가 이번 장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강세론자로 전환 그러면 귀신같이 조정이 와요. 막 아낀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때가 한번 조정 국면인데 근데 이제 그게 버블이 끝나냐 아니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징후들 특히 그 레버리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지금 아직 미국 레버리지는 역사상 최고치까지는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은 있는데 올라오는 기세를 보면 여름쯤에 역사상 최고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자. 저야 항상 틀려요. 아시잖아요. 제가 뭐 타이밍 맞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조심해 그러면 한 1년 뒤에 지나고 보면 그때 홍 박사 말 들을 걸 그랬지 이러는 사람이지 바로 뒤에는 아주 비난의 아이콘이 된다고요. 홍 박사 또 틀렸다 이러고 저 사람 말을 왜 자꾸 불러서 김 작가님은 왜 저 사람을 부릅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때가 꼭 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쿨하잖아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김작가 TV 편하게 나올 때가 좋은 장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은 쉴게요.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멘탈이 털려서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고 좀 나중에 불러주세요. 그런 장이 오거든요. 홍 박사가 찍혀서 못 나오는 때가 온다. 버블이고 이제 꺼질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자. 자, 이거 재밌다고 너 지금 계속 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아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주식 안 한다니까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주식이든? 사는 건 이제 좀 조심하자. 이제 밸런스를 맞추자. 아니 아까 전에 애플은 몰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하니까 좋게 본다는 걸 하셨으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사도 괜찮은 것처럼 또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사자 그랬나요? 그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따지고 있을 때가 장이 좋은 때다. 근데 그 회사들에 대한 바이럴은 사라지고 뭐 게임스톱이니 GMC니 뭐 트루스 SNS 이름 웃겨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회사들이 시장에서 바이럴이 되고 또 레딧 같은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모여가지고 월스트리트 뱃 같은 짓 하고 그러면 그게 고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징후가 보이니까 저는 보통 3달에서 6개월 정도 빨라요. 제 콜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 조심하자는 뜻이지 뭘 제가 지금 다 팔자라는 뜻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새 돈이 들어온다. 저는 뭐 부동산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제일 싸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시장은 혹시나 그래도 뭐 어디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여쭤볼게요. 그 이제 미 연준이 혼을 내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대도 안 하게 오르났던 애들이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든 매그니피센트든 세븐이든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저는 4월에 한번 좀 세게 더 왔으면 했었는데 그게 4월이 잠깐의 조정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지금 기가 살았거든요. 그렇지. 더 간다 이거. 예, 그래서 꺾이지 않아. 예,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징후처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지선 무너진다면 바로 회복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갔다 같은 그런 도구 소리들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곧 나올 거예요. 예, 뭐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도구 소리 하게 될 날이 올 테니까 그때 재빨리 제가 주장한 거에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그럼 뭐 이제 내가 그때 잘못 봤어요.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조심해라.